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이번 달 24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국 보건부 장관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올 가을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가 계엄령과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좀 더 내려가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전지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280여 명 나왔는데 300명 밑으로 내려간 건 77일 만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은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더 고민해 보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경아 기자, 200명대 확진자 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전날보다 83명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려온 건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처음인데요.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자 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인 게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64명, 해외 유입은 25명인데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1명, 경기 79명, 대구 20명, 인천 17명 등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188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난 1,474명입니다. 네,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 정부가 또 고심하고 있나 봐요.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 단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선 확진자 추이가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영업시간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설 연휴 방역 대책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비수도권은 어제부터 영업 제한이 좀 풀렸는데 수도권은 그렇지 못해서 자영업자들 반발이 있었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제2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바람을 충분히 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검토해 수도권 지역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지난주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인구 밀도가 높아 재확산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질병관리청은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할 의료 인력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어제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코로나19와 백신 개요, 예방접종과 접종기관, 이상 반응 등인데요. 질병청은 이번 교육은 백신 플랫폼별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무 활용을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 의무 이수자는 접종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지 접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장도 이번 교육을 통해 접종 이후 오류를 최소화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구경호입니다. 네, 백신 국내 반입 일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24일부터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효과 논란이 좀 있었던 백신인데 그 부분 포함해서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 효과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충분한 숫자가 포함되고 거기에서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이견이 있는 상황. 방역당국도 고령자 접종 허가가 난 영국 등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백신을 고령자에 대해서 사용하느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백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암, 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된 걸까?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반응도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접종 이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집에서보다는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한 센터나 의료기관으로 나오셔서 접종. 또 백신 접종 뒤 미용주사를 맞는 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해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변이도 막을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요. 파리에서 유원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연구진이 함께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22%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75%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남아공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올 가을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the first line of defense is to spot and suppress new variants aggressively wherever they're found.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옥스포드 연구진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을 가을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영국은 성인 4명 중 1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쳤고 80세 이상 고령층은 1차 접종률이 91%에 달합니다.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 측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Given the limited sample size of the trial and the younger, healthier profile of the participants, it'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vaccine remains effective in preventing more severe illness.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수일 내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피해가 심한 계층이라고 조건을 단 것으로 보면 역시나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도 검토해 나가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추가 지원이란 말로 4차 지원금 지급 검토를 기재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계층이란 단어로 전국민 지원엔 여전히 선을 그었지만 사각지대란 표현을 써 그동안 빠져있던 곳으로 지원을 넓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불만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을 이번에는 채워보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지시는 지난주 SNS에 올린 글과 비교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4차 지원금 추진 연설이 나온 당일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3차 지원금 지급 완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홍 부총리의 이런 입장은 당정 갈등으로 비춰졌는데 추가 지원 검토 지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설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지원금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현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당정청이 같은 날 추가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곧 심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마저 집어삼키는 메가톤급 정치 이슈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 심리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시작됩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정한 절차를 약속하면서도 진실과 책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언행은 물론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Some people say, "Oh, let this go away." Oh no. When something as horrible as dastardly that happened on January 6th occurs, you cannot sweep it under the rug.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서면 변론을 통해 물러난 대통령의 탄핵 심리 자체가 위헌이라며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주도 자체를 정치적 연극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선 논의 자체는 가능해도 처리 가능성에는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I think it is constitutional. I think it's clearly constitutional to conduct a Senate trial with respect to an impeachment. In this case, the impeachment occurred prior to the president's leaving office.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 논의 자체에 말을 아꼈습니다. We've got an offer to come and testify. He's decided not to. We'll let the Senate work that out. 경기 부양 예산안 처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탄핵안 논의로 쏠리는 걸 경계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의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의 내부 세력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계엄과 함께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전국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첫 TV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전국 16개 도시에서 하루 종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UN 미얀마 청사와 양곤시청 등으로 몰려가 군부 독재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곤에선 변호사단체가 시위 참여를 선언했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소방관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도 파업과 함께 거리로 나섰고 승려들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양곤에서 4시간 거리의 따옹우시에선 탱크가 진입하는 장면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군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면서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10살 아이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맡아온 이모 부부는 욕조에 빠졌다고 진술했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 여자 어린이 A양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의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반쯤.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한 건 A양의 40대 이모와 이모부였는데 당시 이들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양을 검사한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손목과 다리, 가슴 등에 멍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3, 4개월 전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지내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 어머니는 이사 문제로 이모네 집에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임금 체불 피해자가 30만 명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1조 6천억 원인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못 받나 살펴봤더니 그 뒤에는 악덕 업주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지급을 미루고 노동청이 얘기해도 그냥 무시하기 일쑤라는데요. 송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이모 씨. 월급 750만 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곧 주겠다던 사업주의 약속은 반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까지 몰린 이 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떼어봤는지 모르시지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게 일을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거기에 또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밀린 임금보다도 더 참기 힘든 건 계속되는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일 갖다 정리할게요. 대신 조건 이거 내가 드리면 들어오세요. 할 일이 세상 같아요 지금.
월급을 반년 넘게 주지 않은 사업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 앞입니다. 임금을 왜 주지 않는지 직접 찾아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떤 대통령이 지금 외부 일정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고 직원들이 나중에 노동청 조사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뒤늦게 출석한 사업주를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이걸로 취재가 나온다는데. 사업주는 2주 안에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취재진에 말했지만 이 약속 역시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태양광 분양업체. 이곳 사장은 직원들 월급 1억 7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무려 28차례나 관할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다 체포됐는데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풀려났습니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상습적으로 체불하더라도 뒤늦게 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합의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때부터 저희한테 상습적으로 체불된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82건 정도의 그 사건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 체불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한 사업주는 884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요즘 우리 동포들이 많은 옌벤의 민가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밤중에 대형 개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집을 지키던 개가 짖더니 고개를 돌려 되돌아 가려던 순간 매복 중인 호랑이가 그대로 달려듭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개 목덜미를 문 채 야생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2살 안팎의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울부짖는 개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我就穿出去以后，穿到了离老虎也就7多米远吧，这个距离拍到了，也完了也把那老大哥给保护住了。 같은 시기 옌벤 조선족 자치주 왕칭에 있는 한 산길. 백두산 호랑이가 눈 사이에서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我们那个就是我们是养护的嘛，从山下来，正好路过到那个就是快到红光那屯那时候，完了看到那老虎在那边上趴。 최근 백두산 호랑이가 이 일대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데다 겨울철 먹잇감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说他可能是野外的捕食能力还差一些。说白了，他现在可能是觉得这个地方适合他生存了。 1980년대 이후 동북 지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던 백두산 호랑이가 최근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1도로 출발했고 대구와 광주도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서울이 4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에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전남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강릉 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8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는 일단은 제동이 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전지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네, 코로나19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비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졌죠. 그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정부가 당부했는데 과연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단속이 있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인 오후 5시쯤 주말을 맞은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번화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일부 술집 앞에 벌써 손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거의 모든 자리에 손님들이 빽빽이 앉아 있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단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변의 다른 음식점도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긴 마찬가지. 테이블마다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날 하루 테이블 간격 유지와 칸막이 설치 위반 등 방역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 6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업종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만큼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시간 더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자영업자나 도민들께서 스스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 전후로도 단속에 나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논란도 여전한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대국민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둘러싸고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서병립 기자가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개발된 만큼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질병의 백신 개발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보면 접종하는 것이 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파력이 훨씬 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인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도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백신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변이주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이미 감염됐을 때 백신이 중증 악화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라며 일단 접종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유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백신을 접종 받으시면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최소한 아프지는 않게 하겠구나라고.
백신을 맞고 바로 예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집단 면역은 언제쯤 형성될까? 70% 정도 이상은 접종을 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두 번 접종 이후에 또 항체가 생성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당국은 해외 변이 등으로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하겠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입법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출석 현황이 공개됩니다만 작년까지는 비공개였습니다. KBS가 21대 국회 지난해 출결을 살펴봤는데요. 누가 가장 안 나왔을까요? 이화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 30회, 상임위 318회를 열었던 21대 국회.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보면 민주당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상현, 송재호 의원은 재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부터 무소속 박덕흠 의원 순이었는데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두 번의 자가격리와 당 대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무단결석은 어떨까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위였습니다. 불출석한 경우 다 무단결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참 무겁네요, 마음이. 사실 지금 여당의 일방적 독주, 심지어 오만하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행포인데 좀 저항의 표시도 있고. 국회의원이 무단 결석하면 받는 불이익, 3만 원 정도인 회의 수당 성격의 활동비만 못 받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회의 불참 시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규정은 빠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하는 거고 법을 바꾸시는 건 의원님들이 바꿔주셔야 저희가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상시국회를 통해서 법안 심사를 용이하게 하겠다,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법안 심사를 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의 소위원회 출석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출석률을 상임위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현안이 많아서였겠죠. 반면에 법사위는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이어서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18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출석부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관련 현안이 많았던 보건복지위원회가 94.2%로 의원들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는 농해수위, 행안위 순입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법사위였습니다. 유일하게 80% 이하였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10명 중 2명꼴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과 공수처,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 쟁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25차례 회의 중 10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고 2번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 질의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모두 불출석 처리됐습니다. 야당의 주장, 소수의 주장도 합리적인 것은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1대 국회 특징 하나는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초선이란 점입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이 90%를 넘었지만 4선, 5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70%대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행사와 국회 회의가 겹치는 경우에도 국회 회의를 우선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진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인 외통위는 법사위를 빼면 상임위 출석률에서 최하위입니다.
3D 상임위원회 가지고 환노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가요. 의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타선이 안 보인다. 정당별로 보면 1위는 정의당으로 96%, 무단 결석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출석률이 94%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83%에 그쳤습니다. 21대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아진 요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열린 백신 설명회에서 안전성부터 효과, 또 부작용까지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백신은 예방뿐 아니라 중증으로 갈 위험을 낮춘다. 80대 어머니께도 당연히 접종을 권할 거다. 이런 답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항상 제 순서가 돌아오면 종류와 상관없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어머님이 80대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게 할 거냐? 예, 저는 당연히 어머니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라고 권유해 드릴 겁니다.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가 중화항체 능력을 낮춘다라고 말씀드린 건 백신을 접종하여도 내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감염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모든 백신 5종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90%에서 거의 100%까지의 항체 생성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수준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높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백신을 접종하고 필러를 맞은 사람의 소수에서 필러를 맞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 조금 이슈가 되었죠. 다만 발생 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또 중증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금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재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접종을 한다면 접종 시기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진 과정에 혹시 약물이나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런 초기에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접종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이상 반응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진료비나 간병비 그런 국가가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반면 영국에서는 차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백신 여권을 두고 영국 정부가 백신 여권은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며 영국 내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이전까지 백신 여권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해외여행이나 국제행사 때 특정 형태의 증빙이 요구된다면 의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해 여행이나 생활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해주겠다는 구상인데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등이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그리스, 스페인 등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이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미접종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이 극소수를 위한 특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건데요. 이와 더불어 남아공 정부는 일선 의료진의 접종을 위해 지난 1일에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의 보급을 일시 중단시켰으며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이자 백신과 존슨앤존슨 백신을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여전히 비과학적인 방역 수단을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믿을 수 없고 접종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며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국민들에게 약초 증기 흡입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방역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보건부 장관 역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생강과 양파, 라임, 후추 등을 혼합한 음료 제조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로 자국 내 코로나19 현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진단검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의무격리 조치 없이 체온만 정상이면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락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아프리카 보건당국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백신을 맞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파력은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검사기관인 마이헤리티지랩이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을 조사했습니다. 확진자의 코나 목에 면봉을 넣어서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은 40세에서 59세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보다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관계없이 바이러스 양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자의 코와 목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은 이스라엘의 60세 이상 주민 대부분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백신 접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헤리티지랩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을 1차라도 맞으면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력이 줄어들고 2차까지 접종하면 전파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 초기 단계 결과라며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920만 명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544만 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700여 명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됐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1,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12월부터 증가폭이 계속 줄었는데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만 2천 명 늘며 전체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이 숙박, 음식업과 사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IT와 기계,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7월 저점 이후로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일부 운영 정상화됐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축 대구 교도소로 이감됐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여성 수용자 200여 명이 동부구치소로 환소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어제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사장을 부분적으로 다시 열었고 목욕도 감염 우려가 없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반 접견과 운동은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실시된 17차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 840여 명과 직원 31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지난 6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한다는 키워드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아래 초저온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운송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부터 방역 당국이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 훈련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국방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백신의 수송, 보관 전 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합동 모의 훈련을 3일 동안 시행했고요. 국내외에서 공급되는 백신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팽팽한데요. 특히 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내놓은 신혼부부 1억 원 지원 이 공약을 놓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 후보들로부터도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기호 추첨 자리, 선두권 두 후보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당 운영의 결과가 지난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1등 후보라서 그런지 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 경선이 끝나자 상대 공약을 공격하는 기싸움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견제 대상에 오른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집값 이자를 1억 넘게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나경원 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대충 계산해도 5조 원이 소요된다면서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은 자중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돈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 전 의원은 서울시 예산 1%만 투입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는데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정당 간 공세 수위도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진보 여권과 보수 야권 내에서는 단일화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공개 토론 일정을 협상 중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전국에서 2천만 마리 넘는 가금이 처분됐습니다. 실제 확진 사례보다도 주변 농가에 대한 예방 처분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농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최선이냐 하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 고병원성 AI로 처분된 가금은 257만 마리에 달합니다. 2016년 392만 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실제 확진 농가는 2016년 85개 농가에 10분의 1도 안 되는 7곳이지만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 처분 범위가 확대돼서입니다. 2003년 국내 첫 AI 발병 이후 500m에 한했던 선제적 예방 처분 범위는 전년도 유행 규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다 2018년부터 반경 3km가 됐습니다. 무려 면적으로 따지면 36배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불만이 많고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이에 정부가 재조정 의사를 밝혔지만 애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대 설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기 때문에 과연 3km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전문가들은 차단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소 축산농가의 사육 형태나 위생관리 수준 등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해 선제적 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는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역 등급을 사전에 내가 방역 등급이 높으면 일단은 보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농가들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년째 거듭되는 AI 피해 속에 현장의 방역은 여전히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무인 점포만을 골라 절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가 있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그것도 1분 남짓한 시간에 돈을 털어나왔다는데요. 모두 10대들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 목장갑을 끼고 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덮어 쓴 사람이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장바구니에서 쇠지렛대를 꺼내듭니다. 무인 계산기의 틈을 지렛대로 벌려 능숙하게 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 따발을 주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1시간 뒤 8km가량 떨어진 다른 무인 편의점. 동일한 옷차림과 운동화, 같은 색 바구니를 든 사람이 들어와 무인 계산기를 뜯고 현금을 챙깁니다. 매장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종업원 없는 무인 점포라 매장 안에는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범인은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무인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절도 사건 10여 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7살 A군 등 10대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정이 됩니다. 특수절도라는 게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빠르로 손괴를 하고 한 명은 막은 보는 중.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추위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대구와 광주도 영하 3.4도까지 떨어져서 어제보다 조금 더 추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4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에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금요일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바람까지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맑은 하늘 함께 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6도,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춘천도 영하 9도로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서 날이 춥습니다. 진주가 영하 7.4도, 전주는 영하 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철원 3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대구 7도, 광주와 여수 8도, 부산 9도까지 오르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지만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가끔 구름만 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점차 봄 기운은 더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이번 달 24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보건부 장관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올 가을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계엄령과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겨누는 것 같던 검찰의 수사에 약간의 제동이 걸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전지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놓고 요즘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밤 9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고심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에 만에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방역수칙 위반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진구 보건소는 CCTV 분석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부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론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조사하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게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서 착용 안내에도 거부할 때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딱 저녁 먹는 시간까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8시도 가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보면서 빨리빨리 먹고 나가고 좀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상황을 검토해
오는 13일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조정의 관건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 확산 억제 수준에 달려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명이 추가로 나오는 등 지금까지 5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에도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9명,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77일 만에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주말 휴일에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이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접종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튜브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영상을 오늘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안전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어제 대국민 설명회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 백신 개발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불확실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아무래도 접종을 하는 편이 더 득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을 맞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백신 대부분이 일단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화 항체 방어 능력이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그래도 이 백신을 맞아두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일단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집단 면역 형성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야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11월까지 집단 면역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백신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산 백신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24일부터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백신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좀 부족해서 효과 논란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 효과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충분한 숫자가 포함되고 거기에서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이견이 있는 상황. 방역당국도 고령자 접종 허가가 난 영국 등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백신을 고령자에 대해서 사용하느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백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암, 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된 걸까?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반응도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접종 이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집에서보다는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한 센터나 의료기관으로 나오셔서 접종. 또 백신 접종 뒤 미용주사를 맞는 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해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 가을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보완 백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시험 결과가 있었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요. 코백스 퍼실리티도 일단은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연구진이 함께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22%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75%인데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남아공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된 백신을 올 가을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the first line of defense is to spot and suppress new variants aggressively wherever they're found.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옥스퍼드 연구진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을 가을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영국은 성인 4명 중 1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쳤고 80세 이상 고령층은 1차 접종률이 91%에 달합니다.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 측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Given the limited sample size of the trial and the younger, healthier profile of the participants, it'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vaccine remains effective in preventing more severe illness.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수일 내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곧 상원 테이블에도 올려집니다. 정권 이양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안은 대단히 관심이 높은 미국 정가의 최대 현안인데요. 김기현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 심리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시작됩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정한 절차를 약속하면서도 진실과 책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언행은 물론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Some people say, "Oh, let this go away." Oh no. When something as horrible, as dastardly that happened on January 6th occurs, you cannot sweep it under the rug.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서면 변론을 통해 물러난 대통령의 탄핵 심리 자체가 위헌이라며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주도 자체를 정치적 연극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선 논의 자체는 가능해도 처리 가능성에는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I think it is constitutional. I think it's clearly constitutional to conduct a Senate trial with respect to an impeachment. In this case, the impeachment occurred prior to the president's leaving office.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 논의 자체에 말을 아꼈습니다. We've got an offer to come and testify. He's decided not to. We'll let the Senate work that out.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관심이 탄핵안 논의로 쏠리는 걸 경계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의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뿐만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의 내부 세력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과 함께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까지 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심으로 탱크가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궁과 만달레이 등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첫 TV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ပြတဲ့ဂျမန်နေကြီး UEC
လွှတ်တော်နဲ့သမ္မတတို့ထံမဲစည်းများဖြည့်ရှင်းပေးဖို့တောင်းဆိုခဲ့ပါတယ်။အစဉ်စဉ်တာဝန်ပျက်ကွက်ခဲ့ကြပါတယ်။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전국 16개 도시에서 하루 종일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UN 미얀마 청사와 양곤시청 등으로 몰려가 군부 독재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곤에선 변호사 단체가 시위 참여를 선언했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소방관들이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လက်နက်အားကိုတဲ့ဆိုလူတိုင်းတော့ကြောက်ပါပဲဒါပေမဲ့ကြောက်ပေမဲ့လည်းမပါလို့ရှိရင်အမားတို့ရဲ့ဒါနောက်ဆက်တွဲကိုယ်ခံရမယ့်ကိစ္စတွေလည်းအများကြီးရှိတယ်ကိုယ်မောင်နှမတွေပါလည်းခံရမယ့်ဟာတွေအများကြီးရှိ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도 파업과 함께 거리로 나섰고 승려들도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양곤에서 4시간 거리의 따옹우시에선 탱크가 진입하는 장면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군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면서 유혈 사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회인 올해 세부 경제 목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소집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보고를 통해 올해 투쟁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아이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이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 여자 어린이 A양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의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반쯤.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한 건 A양의 40대 이모와 이모부였는데 당시 이들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양을 검사한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손목과 다리, 가슴 등에 멍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3, 4개월 전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지내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 어머니는 이사 문제로 이모네 집에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업주라도 뒤늦게 지급을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 뉴스 일부에서 전해드렸죠. 그럼에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형 선고 고작 4%, 벌금은 체불액의 10분의 1. 이 숫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는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조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한 달치 월급 120만 원을 떼었습니다. 곧 주겠다는 사장의 약속은 2달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지방노동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안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노동청에는 신고를 많이 먼저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5분 정도 계시는데 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된다.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법원에서 받은 처벌은 벌금형. 이후 사장은 조 씨에게 50만 원만 주고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신고가 된 상황에서는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벌금 정도 받았고. 이처럼 임금 체불을 하고 심지어 처벌을 받아도 사업주들이 버티는 이유는 뭘까? KBS는 노무법인 노동과 인권과 함께 지난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3건 가운데 1건은 집행유예였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나마 평균 벌금 액수는 200만 원가량,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임금 체불액 1,500만 원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얼마나 많이 떼먹든 벌금은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 체불액이 많을수록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도 분석해봤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긴급히 구제받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 처벌을 깎아주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전과 13범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는 걸 감형 사유로 제시한 판결도 확인됩니다. 대한민국은 월급을 제때 줄 필요가 없는 이 나라다. 근데 그게 약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런 노동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사범 같은 경제적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임금체불로 재판까지 가는 건 20%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떼인 임금 중 일부만이라도 받고 사업주와 합의해주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애플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그룹 주가는 순식간에 하락했는데요. 다만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 부품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내놓은 공시입니다. 한 달 전 애플과 전기차 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애플이 현대차 측의 협의 사실 유출에 화가 나 최근 협의를 중단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협의 중단 소식에 기아차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현대차 그룹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 업계는 신차가 나오기 2년 전쯤 부품 개발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이 때문에 출시 예상 시점이 아직 3, 4년 남은 애플카의 개발 협상 재개 등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어제 공시에서 밝힌 내용이 자율주행차 협의 중단이라 전기차 개발은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뒀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애플과의 협력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 세계 IT 업계가 잇따라 미래차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 이번 협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의 재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춥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1도로 출발했는데요. 대구와 광주도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4도, 대구 7도, 광주 8도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이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 내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설 당일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지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하늘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0.5도, 춘천은 현재 영하 9.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전도 영하 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합니다. 서울이 4도, 철원 3도 예상되고 대구 7도, 광주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계층 추가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본격 추진되는 모양인데요. 피해가 심한 계층으로 한정 짓는 걸로 봐서는 선별 지원 쪽에 일단 무게가 실립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도 검토해 나가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추가 지원이란 말로 4차 지원금 지급 검토를 기재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계층이란 단어로 전국민 지원엔 여전히 선을 그었지만 사각지대란 표현을 써 그동안 빠져있던 곳으로 지원을 넓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불만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을 이번에는 채워보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지시는 지난주 SNS에 올린 글과 비교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4차 지원금 추진 연설이 나온 당일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3차 지원금 지급 완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홍 부총리의 이런 입장은 당정 갈등으로 비춰졌는데 추가 지원 검토 지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설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지원금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현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당정청이 같은 날 추가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다만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추가 전파시킬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접종 속도가 제일 빠른 이스라엘의 연구 내용인데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검사기관인 마이헤리티지랩이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을 조사했습니다. 확진자의 코나 목에 면봉을 넣어서 채취한 검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은 40세에서 59세 확진자의 바이러스 양보다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든 그 이하든 관계없이 바이러스 양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자의 코와 목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은 이스라엘의 60세 이상 주민 대부분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백신 접종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헤리티지랩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을 1차라도 맞으면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력이 줄어들고 2차까지 접종하면 전파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조사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 초기 단계 결과라며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920만 명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544만 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700여 명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운전자분들 무엇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송국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달리는 대형 화물차 옆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음식 배달을 하던 50대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 부분 현장 처치 후 의료지도 받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해드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더니 갑자기 넘어져 수십 미터를 미끄러집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2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배달 일을 마친 운전자가 귀갓길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만 1000여 건의 사고로 520여 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해 말 배달 종사자와 사업주의 안전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배달업소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위반 시에는 단속하겠다는 이제 경고 활동을 먼저 실시를 하고.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법규 준수는 물론 내구성이 떨어진 안전모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희입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전국에서 2천만 마리 넘는 가금이 처분됐습니다. 실제 확진 사례보다도 주변 농가에 대한 예방 처분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농가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 고병원성 AI로 처분된 가금은 257만 마리에 달합니다. 2016년 392만 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실제 확진 농가는 2016년 85개 농가에 10분의 1도 안 되는 7곳이지만 발병 농가 주변에 예방 처분 범위가 확대돼서입니다. 2003년 국내 첫 AI 발병 이후 500m에 한했던 선제적 예방 처분 범위는 전년도 유행 규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다 2018년부터 반경 3km가 됐습니다. 무려 면적으로 따지면 36배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불만이 많고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이에 정부가 재조정 의사를 밝혔지만 애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대 설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새가 곧 떠날 무렵이기 때문에 과연 3kg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전문가들은 차단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소 축산 농가의 사육 형태나 위생 관리 수준 등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해 선제적 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는 나중에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역 등급을 사전에 내가 방역 등급이 높으면 일단은 보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농가들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년째 거듭되는 AI 피해 속에 현장의 방역은 여전히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요즘 우리 동포들이 많은 옌벤의 민가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밤중에 대형 개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을 지키던 개가 짖더니 고개를 돌려 되돌아 가려던 순간 매복 중인 호랑이가 그대로 달려듭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개 목덜미를 문 채 야생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2살 안팎의 암컷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울부짖는 개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我就穿出去以后，穿到了离老虎也就7多米远吧，那个距离拍到了，也把那个老大哥给保护住了。 같은 시기 옌벤 조선족 자치주 왕칭에 있는 한 산길. 백두산 호랑이가 눈 사이에서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我们那个就是我们是养护的嘛，从山下来，正好路过到那个就是快到红光那屯那时候，完了看到那老虎在那边上趴。 최근 백두산 호랑이가 이 일대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데다 겨울철 먹잇감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所以说它可能是野外的捕食能力还差一些。说白了，它现在可能是觉得这个地方适合它生存了。 1980년대 이후 동북 지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던 백두산 호랑이가 최근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요양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증상이 있는데에도 출근을 해서 요양원 곳곳을 다니면서 입소자 등과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지키지 않은 건데요. 역학조사 결과 요양원 대표가 첫 확진자였습니다. 김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소자와 직원 등 9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입소자 32명과 직원 12명 등 모두 44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첫 확진자, 지표 환자는 요양원 대표 A씨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 증상이 있었지만 요양원에 나와 지하부터 4층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소자와 직원 등을 접촉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상코를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잘 잤어요. 병원을 간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럼 묻더라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고 왔죠. 게다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 조치해 요양보호사는 마트와 약국 등을 들렀습니다. 요양원 지하에는 식당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칸막이가 없는 식당에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채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여러 차례 관찰됐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대표인 A씨에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인데 특별히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요양원 관계자가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전에서 한 남성이 병원을 찾았다가 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를 본 60대 직원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병원 장례식장 출입구에서 60대 직원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직원이 수기로 출입명부를 적으라고 하자 개인 종합병원에서 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냐며 따집니다. QR코드 하라고 여기 달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할도 오라고 지금. 계속 소란을 피우자 직원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남성은 반말을 한다며 몰아붙입니다. 그러더니 직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쓰러진 직원이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욕설을 계속 퍼부었고 폭행을 당한 직원은 다발성 골절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혈관이라든가 장기들이 좀 많이 있으셔갖고 좀 위험한 수술이라고 한 상태여갖고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폭행 뒤 사라졌던 남성은 다음 날 피해자 혼자 있는 병실에 갑자기 찾아와 자신이 치료비를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특정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남 김해에서 체온이 높아 대기해달라는 말에 한 남성이 간호사 2명을 폭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종사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무인 점포만을 골라 현금 등을 턴 절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결제기에 있는 현금을 털어 나오기까지 불과 1분 남짓이었는데요. CCTV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태연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에 있는 한 무인 편의점. 목장갑을 끼고 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덮어 쓴 사람이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장바구니에서 쇠지렛대를 꺼내듭니다. 무인 계산기의 틈을 지렛대로 벌려 능숙하게 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 따발을 주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1시간 뒤 8km가량 떨어진 다른 무인 편의점. 동일한 옷차림과 운동화, 같은 색 바구니를 든 사람이 들어와 무인 계산기를 뜯고 현금을 챙깁니다. 매장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종업원 없는 무인 점포라 매장 안에는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범인은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무인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절도 사건 10여 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7살 A군 등 10대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래도 수정이 됩니다. 특수절도라는 게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빠르로 손괴를 하고 한 명을 막은 보는 중.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설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식 말린 굴비라며 비싸게는 수백만 원에 팔고 있는데요. 이 굴비 세트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굴비 선물 세트입니다.
10마리에 250만 원, 영광 법성포에서 말려서 만든 전통 재래굴비라고 소개합니다. 현지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충 뭐 5시간에서 24시간? 고객들이 바짝 마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수분 70%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죠. 물기만 빼는 수준으로 건조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염장한 참조기를 석 달 이상 말리는 전통 제조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굴비는 급속 냉동됩니다.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99%가 다 냉동으로 들어가요. 수직 산수율이 돼야 되잖아요. 파지 굴비라고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찢어서 고추장 굴비로 묻혀요. 이곳 영광군에 등록된 굴비 생산업체는 460여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선물용 굴비는 대부분 냉동으로 유통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의 선물용 굴비 대부분은 냉동 굴비가 아닌 말린 굴비라고만 광고해 팔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영광굴비 선물 세트 140여 개를 조사했더니 냉동으로 표기한 상품은 16개, 10개 중 1개꼴에 불과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한 재료로 귀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기망이 될 것이고요. 운반도 문제입니다. 냉동인데도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 택배차에 실리고 있어 해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해동되면 24시간 내로 유통을 마쳐야 하고 다시 냉동해선 안 됩니다. 얼렸다가 녹이면 미생물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몰리는 명절 때 배송은 보통 이틀 이상 걸립니다. 받을 때 보면은 어서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예, 받으시고 나면 다시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유통업체들은 냉동보관법을 명시하고 있어 냉동굴비임을 알린 것과 다름없고 아이스팩이 들어있어 해동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젯밤에는 동부간선도로에서 만취된 운전자가 검거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정체며 이후로도 여의교 남단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가는 길 개화동길도 개화교 부근 평균 속도 20-30km 미만의 속도로 밀리고 있으며 언주로 도심안 쪽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부근까지 정체 행렬이 제법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봉로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사이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향 간간히 서행들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포대교를 지나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한 개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부역 앞에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서대문을 지나 정동 사거리까지 도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즉석밥과 햄버거의 움직임을 보면 무엇의 움직임도 보인다. 바로 이 칸에 들어가야 할 말은 에그플레이션이랍니다. 농산물이란 영어 단어에 인플레이션을 합친 건데요. 농산물 값이 올라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걸 뜻합니다. 즉석밥은 쌀, 햄버거는 밀가루와 고기가 주재료인 상품이니까 이 같은 업계의 통설 이해가 가네요. 설을 앞둔 요즘엔 밥상 물가가 이 에그플레이션의 경고 지표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값이라는 달걀, 최근 30개 한 판은 43% 이상, 사과는 10개짜리 부사가 85% 가까이 올랐고요.
1등급 한우 등심은 킬로그램당 다시 1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답니다. 통계청 조사마저 지난달 파 약 77%, 양파 60% 등 농축산물 전반이 급등세로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 풍수해로 쌀과 과일 등이, 겨울 한파 폭설로 채소 등 농작물이, AI 확산으로 닭고기와 달걀이, 재택근무와 집밥으로 삼겹살 등 고기류가 오르는 등 구조적 이유랍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의 본격 가시화 우려까지 나옵니다. 코로나로 각국이 자국 소비를 위해 농산물 수출을 막아 글로벌 에그플레이션 조짐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값이 9년 전 에그플레이션 이후에 최고치, 밀과 콩값도 약 20%, 50% 인상 등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즉석밥과 일부 햄버거 값 어떻게 됐나 봤더니 최근 일제히 올랐네요. 업계의 통설대로 되는 걸까요? 9년 전 에그플레이션 때도 국내 양대 햄버거 값이 올랐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농산물을 쓰는 공산품 가격을 순식간에 연쇄 인상시키기 때문이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데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0%대로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수치보다 들리는 경고음에 물가 당국이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서 추운데요.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4도, 대구 7도, 광주는 8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설 당일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지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또 전남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철원이 영하 10.5도, 춘천도 영하 9.4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도 영하 5.9도, 전주 영하 5도로 대체로 추운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4도, 안동 6도, 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